네, 안녕하세요. 화성시민 여러분. 저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6편짜리의 짧은 동영상으로 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는 참여예산제의 개념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표는 미국의 연방정부의 재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데요. 이걸 이제 재정민주주의 지표라고 부릅니다. 어떤 거냐면 한 해의 예산 중에서 그 해에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미국의 연방정부의 재정민주주의 지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집니다. 200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20%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납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통해서 공공재정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공재정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미 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매년 세금을 내는데 왜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어떤 정부나 내진 도시의 정책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나 도시가 쓰고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재정이 다 불필요한 데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복지사업 같은 거죠. 복지사업의 비중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이 돌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직성이 커지면 납세자인 시민들의 재정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그래프이지만 사실은 저와 같은 현상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재정 불만이 커지면 당연히 시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만이 생기게 될 겁니다. 도대체 내가 낸 돈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이유가 200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참여예산제가 확산이 되게 된 공통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참여예산제가 민주주의 제도가 좀 더 발전된 데에서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럽이나 북미 같은 지역에서만 참여예산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또 아시아 지역에서도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참여예산제는 굉장히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2019년 기준으로 국가 수준에서는 7개의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6개의 도시, 그 다음에 96개의 광역도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2019년부터 국가 수준에서의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그간 합리적인 관료제도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편성했던 그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분만이라도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효용감을 느끼도록 하는 이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한편으로는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목적,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을 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근대화의 목적으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여예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에서는 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참조할 필요는 있는데요. 외국에서 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좀 힘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각각 브라질의 포르토알레그레, 그 다음에 뉴욕시, 그리고 파리시의 참여예산제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브라질의 포르토알레그레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저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참여예산제의 참여의 가치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제도 설계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요. 지역마다 1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면 1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대의원은 어떻게 하냐? 그 도시의 위원회 기구에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동네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 동네 대의원을 많이 보내는 것이 우리 동네 사업을 선정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저 제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만드는 데에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보면 딱히 맞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저 제도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정치적 불균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 제도를 시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나 행정 참여가 활발한 지역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이나 정치 참여가 굉장히 더딘 것이었습니다. 뭐 참여를 해봤자 나한테 혜택이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바로 저런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과연 그런 방식이 유효한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참여예산위원회 기구들을 만들 때 초창기에는 100명도 했고 200명도 했고 300명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적정 규모의 숫자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수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참여예산제의 효용감을 주는 데에는 그렇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사업 제안 과정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참여 기구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던 겁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사업 제안자들이 제안 사업들을 직접 거리로 나가서 주민들한테 투표에 선정해달라고 하는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업 제안자가 사업 제안 시기를 제외하고는 참여예산제 과정에서 등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기에 사업 제안 설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있을 수는 있는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제안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러면 뉴욕시의 저 제도를 보고 야, 우리나라도 사업 제안자들이 직접 등장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 투표로 참여하신 분들의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데도 있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더 많은 공동체나 혹은 마을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질 겁니다. 이를테면 전통적으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활동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럼 뉴욕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뉴욕시는 그런 개개인의 시민들이 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저런 피켓을 만들 때에도 그 피켓을 같이 만들어주는 동네 예술가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런 동네 예술가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업들을 홍보해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애당초 공동체 지원과 관련된 분위기 혹은 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은 저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시의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참여예산으로 결정하는 예산의 규모가요, 막 1000억대 이상으로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크면은요, 사업 제안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사업 제안 건수가 많아지면 그 사업을 심의하는 참여예산 기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파리시는 어떻게 하냐? 중간에 전문가 기구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된 사업을 규모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참여예산의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사실 신뢰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 동네 살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뭘 한다고 사업을 결정해.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참여예산 제도는요, 해외 사례나 혹은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면 저 사례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지역에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도시에 가장 맞는 형태가 지금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참여예산 제도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이런저런 한계들이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화성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제도의 수준과 그다음에 화성시 행정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수준이 맞는 그 지점에서 현재의 화성시 참여예산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우리는 왜 참여예산제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행정뿐만이 아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행정이 하는 제도를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제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제도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는 할까 말까라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서 이미 보편적인 제도에 가깝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